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센터장 이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신용정보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경제구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분석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경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 확신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신용정보 존속요건에 기반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들은 더욱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로 제공되는 정보가 더 확대되고 금융 분야를 넘어 타 산업까지 확산되게 되면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과 융합 데이터의 분석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는 데이터 산업과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세미나를 운영하여 핀테크 데이터 산업의 세계 시장 동향과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자분들의 한층 높아진 산업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비즈니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효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핀테크 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120분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가명 데이터 결합 등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내 다양한 데이터 전문가분들을 어렵게 모신 만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 발표에 앞서서 강연해 주실 연사분들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W 컨설팅의 임상표 본부장님께서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행 경과를 진단하고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전망 및 마이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 발전소의 윤덕찬 대표님께서 AI가 ESG의 퍼즐을 풀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아시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ESG 분석 평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스 지니데이터 송재익 실장님께서 가명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데이터 결합을 통해 보유고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핑크 권영탁 대표님께서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이자 핀테크 전문가로서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핀테크 산업 전망 및 비즈니스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저희 신용정보원 세미나에서도 인사이트 넘치는 발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PwC 임상표 본부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PwC 컨설팅의 임상표입니다. 오늘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 및 산업의 전망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정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현장에서 훨씬 더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서 제가 랩업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경제가 시작되었는데 데이터 경제라는 게 그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그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게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대의 경제라고 그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산업화 시대에 석탄, 석유와 대등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데이터를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이게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면 오픈 데이터, 빅 데이터,
마이 데이터, 연구 데이터, 소셜 데이터 뭐 이런 구분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이 데이터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고 기업에 제공하고 활용하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마이 데이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전망을 보면 연평균 11.3% 정도로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성장의 배경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데이터 산업 발전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및 빅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 시장이 태동되었고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도 확대되고 있고 오픈 파이낸스도 도입되고 있고 등등등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0년에 데이터 3법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2021년 12월 그리고 데이터 산업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같은 법들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 트렌드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 점점 더 이제 기업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까지 규제 방향들도 법률의 방향들도 지원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또 하나 그 우리가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빅블러인데 그 저성장 추세에서 경제가 이제 파이프라인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 IoT, 빅데이터, ICT 기술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MZ 세대들의 수요가 변화하고 그리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면 환경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그 생활 행동 양식들도 좀 변경되게 되면서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은 음료 회사냐 금융 회사냐 이런 논란들도 있죠. 스타벅스 예치금이 우리나라 그 중견 저축은행 중위급쯤 되는 저축은행의 예치금을 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은행, 네이버, 카카오 모두들 업권을 넘나들면서 빅블러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데이터 경제로 시장 경제 법칙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결합하고 플랫폼의 가치를 개선할 것이냐 그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차별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금융 생태계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빅블러의 트렌드와 같은 맥락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영역을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생태계로 시장 법칙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 생태계 측면에서는 고객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고객 저변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IT 역량을 접목한 금융사업 그리고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트렌드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트렌드들의 변화가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예시로 들어드린 땡겨요 뭐 리브 모바일 같은 경우들 보면 금융 데이터 분석 기반의 배달업 그리고 리브엠 통신 데이터를 연계한 신용평가 모델 같은 사례들 그리고 카드사들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크레딧 뷰로업에 진출하고요. 그리고 금융결제원 KRX 같은 경우는 투자정보 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서 마이데이터가 고객 중심의 데이터 경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터 생태계를 확장하는 기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그 개인이 자신이 정보에 대한 오너십과 컨트롤러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커스터머 센트릭 어드바이저리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고객 수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고객 데이터의 양과 분석 역량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의 소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태계 라는 관점에서는
금융산업이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인데 규제산업의 특성상 이종 사업자들과 제휴 합종연행을 통해서 결합 분석 서비스가 중요한 얼라이드 에코시스템으로 변화하도록 마이데이터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 현황을 보시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0년 2월에 개인 신용정보법이 공표가 되고 20년 5월 마이데이터 사업권 사전조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부터 API 방식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적으로 본격 시행이 되었고요. 현재 8월 현재 59개사가 본허가를 받았고 10개사가 예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권 구분별로 보면 핀테크나 IT 회사가 30개사로 가장 많고요. 서비스 특징은 금융정보 통합조회, 자사 포인트 적립 또는 고객 관심 상품을 제한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은행이 10군데인데 금융정보 통합조회 그리고 고객 소비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9개사, 고객의 투자 성과 리포트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카드 캐피탈 9개사에서 통합 자산조회 그리고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같은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허가 신청이 낮았던 보험업권이나 증권업권에서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입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7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가 4,400만에 이르고 그 인지도하고 기업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의 요인 그리고 위협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인지도 측면에서도 보시면 그 IT에 친숙한 층에서 훨씬 더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PI 전송 건수를 보면 또 그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API 전송 건수가 그 1월에서 7월 사이에 8배 이상 94억 건에서 748억 건으로 이렇게 8배 이상 급속하게 성장을 하였고 그 중에 은행, 카드, 금융투자가 80% 이상 API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 단계의 문제점을 보면 그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데까지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결합 분석이 아직 제약적이고 그리고 수익 모델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금융 서비스가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재무 현황 진단과 같은 서비스, 소비 지출 분석과 같은 서비스, 현금 흐름 분석과 같은 서비스 모두 다 유사한 서비스들이고요. 이 사별 특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나 초기 시장은 시장 차별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일부 차별화된 서비스가 출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돼야만 마이데이터 전체 생태계가 발전하는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예를 보면 보험업권에서 자산관리, 건강관리 융복합 서비스 같은 경우들,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마이데이터가 진정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나의 상황에 맞춘 정보가 아닌 것 같고 내 자산 관리 운용 현황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참고하고 싶은 전문가 정보가 실질적이냐 그럼 그렇지도 않고 기존 앱 콘텐츠가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데이터가 지금은 아직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융복합 서비스도 아직은 본업 강점 기반의 특화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고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서 신규 서비스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의 WM, 카드의 실생활 소비 속 혜택, 보험의 건강 헬스케어, 증권의 투자 자산 관리, PF 최적화, 그리고 핀테크의 사용 편의성 등등등이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가치를 제고해야 되겠다. 마이데이터의 생태계는 개인 데이터가 공유되는 속도와 고객 신뢰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및 보안 강화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리치 데이터가 다차원, 그리고 장기간 축적, 가공 없음, 그리고 정규화의 함수이기 때문에 리치 데이터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들, 디지미와 같은 오퍼레이터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지미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인데, 뭐 건강, 보험, 웰빙, 금융, SNS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트래블 서비스 크로스셀 같은 경우는 고객의 여행 계획을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보험이나 호텔이나 자동차 렌트 등을 제시하는 서비스, 그리고 피트니스 베이스드 인슈런스는 개인의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적합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그리고 보험료도 인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문별 확대가 이제 우리의 큰 고민이 되는데, 금융 데이터 발전과 함께 의료, 공공, 통신 마이데이터가 추진되고 있고, 데이터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 데이터는 뭐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데이터가 제일 앞서 나가서 뭐 진행 수준이나 표준화 수준이나 참여 수준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가 저 데이터에 유형이 될 텐데, 진행 수준이나 데이터 수준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민간의 참여나 활용 수준은 아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경우를 보면 행정정보가 공공 데이터에 해당되는데, 마이데이터 진행 수준이나 표준화 수준이 상당히 앞서 있고, 민간 참여 수준도 앞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통신 데이터는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서 후발로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진행 경과를 보면 21년에 그 행정공공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21년 10월에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고, 그리고 22년 6월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안내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발간이 돼서 공공 분야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관 제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를 진행하는 데서 이슈가 되는 것이 제도적인 제약인데, 본인 정보를 제공받은 3자가 행정 정보를 다른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 서비스가 제한적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이 그 행정 정보 보유기관 또는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 활용 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수립해야 되고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를 보면 20년 3월 그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쭉 진행이 되어 와서 건강기록 데이터 중계를 위한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이 착수가 돼서 2023년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이고,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 200여 개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는 그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료부문과 관련된 이슈도 좀 생각을 해보면
각 의료기관별로 그 자체 서식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어서 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25년까지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제약들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 목적 사용 의 의료기관 밖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 핵심이 되는 의료기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과금 체계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 마이데이터로 보면 통신 마이데이터는 그 현행 통신 마이데이터는 아직 구축 초기 단계이고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좀 적은 것 같고요.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그 정보 주체 요구 시에 기관 통신 사업자가 요금 납부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요것도 이제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이슈를 생각해 보면 기관 통신 사업자 관점에서는 데이터 제공의 범위, 이용자의 어떤 정보까지를 제공되고 교환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카테고라이제이션, 앱마켓 사업자나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문자 메시지 사업자나 이런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와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사전 분류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계도 생각해 보면 그 단기적으로는 금융그룹 내 각 사들에서 시너지를 활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뭐 각 업권별로 고객 교차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권 중에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보면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추가로 신규 데이터를 결합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관점에서 그 당사가 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신규 확보 가능한 데이터셋들, 금융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합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 그 정교화된 고객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들을 마케팅할 때도 기존의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마케팅보다는 초개인화 마케팅을 통해서 초개인화 마케팅을 수행하고 영업 측면에서도 기존의 푸시 마케팅에서 탈피해서 마이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풀형 컨텐츠를 영업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보면 뭐 지금 대표적으로 토스나 뱅크샐러드나 카카오 같은 경우들이 데이터 기반 상품 역량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소수 핵심 상품을 출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종합 금융 자문을 강화하고 있어서 다양한 추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상과 연계된 금융 생태계, 그래서 유형별로 단일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유통시장과 연계가 필수적인데 고객 정보 보호는 필수적인 전제사항으로 하되 마이데이터 정보 재가공을 통해서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까지 연계할 수 있어야 마이데이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액티비티들을 보면 공공데이터 포털이 마련되었고 그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스토어도 18년에 마련되었고 그리고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이 BC카드를 중심으로 발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KDX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졌고 핀덱스도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서 나가려면 데이터 유통들이 예시적으로 보면
뭐 럭셔리 브랜드사가 고소비 고객군을 발굴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타겟 마케팅을 한다든지, 건설사가 건설 부지를 선정할 때 지역 상권의 분석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정보의 재가공,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도 위치 정보,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등을 활용하고, 유통 이커머스에서 입점, 가맹점 상품별 구매 이력을 활용하는 이런 데이터의 결합과 재가공, 그리고 데이터의 유통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PI 전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원활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금 체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API 전송량이 각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회에서 수준으로 전송 요건 수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데이터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데, 이제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 보면 부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일부 사업자들의 과도한 API 호출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함에 따라서 과금 체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고, 올해까지는 22년까지는 수수료 없이 운영이 되지만 23년부터는 유료화하는 방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마이데이터가 적정한 과금 체계를 통해서 과금이 되면 전체 생태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과금 체계는 어떤 것일 것이냐, 정보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과금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혹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동기부여가 저해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과금이 돼야 될 것이냐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 신용정보원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준비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예, 각 분야별로 마이데이터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소의 윤덕찬 대표님께서 AI가 ESG의 퍼즐을 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마이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속가능 발전소 후주굿의 대표 윤덕찬입니다. 오늘 저는 ESG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 금융이란 제목 하에 최근에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ESG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에 설립을 했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ESG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ESG 비전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와 소비자,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지속 가능 금융과 우리 사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고, 2015년에 가입을 UNPRA는 201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42명이 함께하고 있고, 미국에는 후주굿이라고 하는 법인이 자회사가 있고, ESG 평가정보라고 하는 또 자회사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약 13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ESG 분석 평가 정보를 만들어내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은행, 대출, 보험, 신용평가, 그리고 경평, 조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는 재무 성과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비재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ESG라는 비재무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를 보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그 회사와 거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서는 비재무, 특히 이제 ESG를 잘 관리하는 것이 현대 경영의 흐름이지만 여전히 기업은 ESG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ESG가 기업 가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나아가서는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ESG까지 고려하는 투자를 책임투자 또는 ESG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SG 투자는 그러면 지속가능한 기업, 즉 ESG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성입니다. 즉 ESG 투자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사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주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이나 KLX 100 지수보다도 또는 일반 코스피 지수보다도 수익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점을 지적할 때 이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건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15년 이상 장기 투자하시면 성과가 날 거예요라고 하는 이제 공색한 답변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15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지수는 시장에 결코 우월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제 책임 투자든 ESG 투자의 기본적인 명제인 건데 이 부분에서 틀린 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ESG 투자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ESG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ESG 데이터를 가지고 ESG 평가를 하는 ESG 평가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평가 방법론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ESG 평가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기업을 찾는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진정한 지속가능한 기업을 식별해내지 못해서 대형주 투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에 이 보고서는 블랙락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처음으로 이런 말씀드린 ESG 평가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ESG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데이터 소스, 평가사의 주관과 역량에 좌우되는 퀄리티와 편향성 부분들 때문에 ESG 투자가 투자 시장 자체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있기 9일 전에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로봇이 월스트리트를 침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핀테크 기업인 겐쇼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연봉 $50의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10분 만에 완성하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전문직조차도 빠르게 대체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해 3월에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 지능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저희 시장 쪽에서도 웨비나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핀테크와 AI가 ESG 데이터의 퍼즐을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때는 ESG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이제 리서치 매니저가 실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한국에서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UNSDG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보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AI를 ESG 평가에 적용한 회사는 2013년에 저희보다 조금 먼저 앞서 설립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트루밸류랩스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ESG는 매우 느리고 또 주관과 편견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성격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AI를 객관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도전 끝에 도전들이 계속 이어진 끝에 그 다음엔 201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 일본의 GPIF입니다. 여기서 17년 말에 ESG 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기존에 하는 ESG 평가사 외에 처음으로 AI 기반의 ESG 평가사를 2개 선정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소개드렸던 트루밸류랩스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 국민연금인데 아직
한 개 회사만 선정하고 있고 AI 기반의 ESG 평가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국 2020년에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이제는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회사를 더 빠르고 편향 없이 분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AI가 기계가 애널리스트보다 우위에 설 것이고 나아가서 AI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평가에 있어서는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제 벌써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평가사 중에서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잘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에게만 의존하는 평가에 비해서 약 80배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객관성이 배가 된 평가는 그 시장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2017년부터는 ESG 펀드 중에서 기존 펀드, 특히 대형주 펀드보다도 수익성이 높아지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AI 기반의 ESG 평가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찾아서 ESG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팬데믹에서 모든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 위기가 사실 ESG 투자의 가치를 더욱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한 ESG 펀드가 위기에 강했고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 덜 영향을 받았고 더 빨리 회복했고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때문에 작금의 ESG 투자의 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글로벌 공적 자금의 책임 투자 확대 또는 MZ세대 새로운 투자자의 등장, 스튜어디십 코드의 확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두는 제가 보기에는 ESG 펀드에 돈이 많이 몰린 이유이고 돈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결국 이 돈은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ESG 투자의 붐의 핵심은 이런 펀드들이 수익이 개선됐다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즉 ESG 평가의 개선, 즉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서 ESG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정말 찾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위기에 강한 기업들이 수익 개선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ESG 투자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ESG 평가는 평가 방법론에 최근에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2017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 ESG 평가는 1년에 한 번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ESG의 퍼포먼스, 즉 재무 성과처럼 비재무 성과, 관리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리스크 식별이 매우 늦고 리스크 반영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17년에 평가 방법을 크게 바꿔서 오른쪽 그림처럼 ESG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외에 별도로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컨트로버시 스코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컨바인드 스코어, 즉 통합 점수라는 걸 만들어내서 리스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ESG 평가사들이 이제는 그 안에 그때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ESG 리스크를 별도로 평가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역시 톰슨 로이터처럼 성과하고 리스크를 따로 나눠서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개념을 저희가 시작하던 초기였던 2015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컨바인드 스코어라고 하진 않았고 그때는 토탈 스코어라고 조금 전 이름을 적긴 했습니다만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래서 여러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AI를 활용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리스크 식별이라고 봤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사실 이미 시장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그 리스크 식별이 굉장히 늦었고 저희는 현재 AI를 활용해서 모든 상장사를 포함해서 약 2,900개에 달하는 기업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모든 이슈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정보를 또 매일 2차례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해서 간단히 소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Corporate scandals make the headlines every day. Incidents that cause human, natural, and financial damage can happen at the companies you invest in. Who's Good Incident Analysis provides corporate risk assessments based on ESG incidents. Companies hide potential issues to the outside world.
Who's Good uses reliable media sources to provide unbiased assessments. If companies do provide incident reports, they often take weeks and do not even provide the whole story. With the platform, you can see the severity and frequency of incidents, changes in company risk levels, and industry comparisons, all in real time. Powered by AI algorithms, Who's Good's incident analysis can help you reduce your risks easily and quickly. Find a good company. Who's Good?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스 데이터에서 ESG 사건 사고를 추출하고 거기에서 리스크를 찾아서 분석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앞선 회사가 사실은 유럽에 있는 랩리스크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분석을 했지만 지금은 AI를 완벽하게 접목시켰습니다. 저희 경쟁사이고 원래 벤치마크 대상이었었는데 현재 17만 개 사를 분석하고 있고 23개국의 언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자산운용사와 ES 평가사들까지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감성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의 방법론을 벤치마킹해서 2015년에 연구해 본 결과 결정적인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분석 방법이 아니라 리스크 분석 방법론을 반영해서 NLP 기반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사건의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여기에 심각성을 규정하는 피처를 추출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건의 리스크를 분석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업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식별 그리고 어떤 ESG 사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요 ESG 이슈를 과거부터 쭉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이러한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저희 가장 큰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기계학습 또는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서 ESG 투자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15년서부터 모든 상장사의 ESG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는데 2018년서부터는 화이트 페이퍼, 백서 형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간한 백서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ESG 리스크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 2021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온 370만 건의 뉴스 데이터에서 지난 한 해에만 ESG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 2,699개사 중에서 623개사로 여기 25%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 사회 관련 이슈 중에서도 소비자 문제 그리고 근무 환경 관련 이슈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장사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상장사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지배구조의 도덕성이고 그 다음이 내부 거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작년은 좀 특이하게도 운송하고 에너지 섹터에서 ESG 리스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ESG 사건 사고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또 이와 관련한 ESG 뉴스는 기업의 미래 가치 또는 리스크, 경쟁 포지셔닝 같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나 사건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ESG 사건 사고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논란이 이슈화되고 사건과 사고로 커져가는지 또는 관리하면서 리스크를 점점 줄여나가는지를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268개사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ESG 리스크 노출도를 분석해 봤을 때 ESG 중에서
소셜의 소비자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의 도덕성, 소셜의 또 산업안전보건 이슈 순으로 리스크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ESG 리스크를 주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이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고, 리스크 노출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여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ESG 인덱스 지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 기술이 큰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AI를 활용해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AI ESG 인덱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까 예전에처럼 15년 이상 장기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장 지수, 한국에서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 심지어는 KLX 100보다도 훨씬 더 우월할 수 있음을 증명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2016년에 질문이 나왔던 AI하고 핀테크가 ESG 데이터의 퍼즐을 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투자자들이 ESG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이유, ESG 데이터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업의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그 리스크를 파악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가 재무정보 이외의 비재무정보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ESG 리스크 분석에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이니 법칙,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산업재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뒤에는 300여 가지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데이터에서 징후들을 포착해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러한 이슈들이 정말 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ESG 리스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이 시장에서는 2010년에 발생한 BP의 디버터 호라이즌 사건 또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 영화를 보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이 사건이 발발하기 5년 전에 CEO가 바뀌었고, CEO가 바뀌면서 환경 관련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환경 관련 비용들을 점점 줄여나갔고, 그것이 그쪽 환경 관련 리스크를 점점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것이 대형 참사로 발생한 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 ESG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ESG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데이터 분석 회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당연히 예측입니다. 아직 저희도 예측 단계는 아니지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리스크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그래프와 다양한 숫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한 고객사 요청으로 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당시 쿠팡의 ESG 평가를 의뢰받아서 10월에 평가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평가 결과는 저희 이 평가에서는 IPO 전 단계이기 때문에 S1부터 S10까지 등급으로 나눴는데 S8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큰 회사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작년에 덕평 물류 화재 사고가 난 직후에 한 언론사가 이제 저희 보고서를 입수해서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당연히 대형 참사를 예견한 건 아닙니다만 평가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데이터는 이 회사의 ESG 리스크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는 리스크를 보통 기업의 리스크는 0에서 5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높은 5단계로 계속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ESG 사건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일의 화재 사건으로 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이 3,600억이라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전국에 7,000대 차량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서 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이 56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6배 이상 높은 것이라는 점에서 ESG 리스크가, 사실은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고 하는 걸 모두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는 ESG 리스크야말로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금융 리스크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저희가 ESG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예인데, 2018년에 개발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부실 예측입니다. 이걸 이제 작년에 우리 신영정보원에서 디테스트 베드 시범 사업 줬을 때 제가 이제
어워드를 받은 것도 이 연구를 조금 더 확장했던 것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정상 기업하고 부실 기업의 뉴스 패턴을 통해서 뉴스 기사별로 부도 위험도를 산출했고 12개의 업종별로 분포를 확인한 결과 0이 부도일입니다. 부도일에 가까이 갈수록 나오는 뉴스 패턴이 달랐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그 정확도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사실은 ES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됐지만 당시에서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ES 평가에서 이것을 대출에 활용한다? 그 부분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ES 평가를 해가지고 단순히 대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보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후에 보니까 무디스도 저희와 유사하게 AI를 활용해서 뉴스에서 기업의 신용과 부실 관련 신호를 포착하고 이것을 조기 경보에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ESG 평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즈 바이어스, 섹터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 바이어스는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 구조가 있고요. 섹터 바이어스는 어떤 업종에서는 또 특별히 점수를 잘 받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바이어스들도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바이어스를 제거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ESG가 좋은 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인데 그래서 그러한 바이어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퀀타일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로 한국 기업의 사례입니다.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었고 배당 성향을 잘 유지하면서 리스크의 저항력이 되게 강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특이하게도 언더밸류 되어 있어서 이런 회사를 정말 잘 찾기만 하면 투자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럼 여러 가지 ESG 시장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말 그대로 ESG 시장에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혁신적인 시도 또는 그동안에 몇 가지 우려가 됐고 확인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ESG 평가가 이제는 그전에 ESG 평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ESG 분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ESG 평가의 문제를 해결해서 감추어진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냄으로써 그동안 자본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기업에 흘러가서 자본의 비효율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자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이제는 20년간 설문제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고 이걸 기초로 해서 ESG 평가를 해서 투자에 활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ESG 평가 방식을 크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ESG 평가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ESG 분석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금융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소였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아마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ESG라는 게.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ESG하고 데이터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좀 궁금해했었는데 어쨌든 AI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BGM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을 해서 그거를 ESG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례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나이스 지니데이터의 송재익 실장님께서 가명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명 정보 활용 그리고 가명 정보 활용에 따른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대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40대입니다. 저는 어제 제과점에서 13시에서 15시 사이에 빵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생시킨 이 정보를 저의 동의도 없이
이 정보를 수집한 곳에서 40대 남자의 군것질이라는 연구 주제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동의는 하였지만 제 군것질 연구에 제 정보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47세 남자 송재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가명 정보와 가명 정보 활용에 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나온 거래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저는 13시 47분에 또레주라는 빵집에서 포켓몬 빵을 구매한 거래 이력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앞단에서 표현한 정보를 좀 뭉갠다는 표현을 하죠. 가명 처리를 해서 제 정보를 이렇게 변환하면 지금 데이터 3법 통과 이후로 특정 목적에 한해서는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등장한 저의 그 군것질 연구는 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 가명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명 정보에 대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명 정보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은 그 비식별화 조치라고 하는 그 모호한 익명 정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정보의 활용을 독려하고 다양한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랬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익명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섣불리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한다고 정보를 내보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대비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부터 특정 목적하에서 안전한 처리가 보장이 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건데요. 지금 앞서서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데이터 3법의 큰 두 개의 축은 마이데이터와 가명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데이터는 사업자분들도 많으시고 마이데이터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가명 정보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가볍게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개론이나 가벼운 사례 중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와 가명 정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데이터는 동의 기반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정보를 취합해서 뭔가의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정보 주체에게 돌려준다거나 다양한 이제 사업 모델들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명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단 그 목적이 연구적 목적,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활용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곳곳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명정보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서 이런 그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들고 있다고 할 때 기존에는 이 쇼핑몰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제3자가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익명 집계라는 형태로 많이 받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익명 정보가 익명 집계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쇼핑몰은 약간 고객 정보를 뭔가 제3의 원천에서 활용한다는 게 좀 불안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고요. 지금은 가명 정보라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37세 남자가 3만 원 주고 A 브랜드를 구매한 이 정보를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성별이라는 게 실제로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하고 연령도 구간화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가명 정보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가명 정보 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신용정보원도 이제 가명 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위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 기존에 이제 쇼핑몰이 기존에 그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 A 브랜드 3만 원을 구매했던 이 데이터를 뭔가 확대하고 싶을 때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걸 하면 개인 단위로 이 정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드사의 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 쇼핑몰은 홍길동이라는 남자가 A 브랜드 3만 원을 구매했구나, 혹은 내 쇼핑몰 내에서 이 정도 구매 여력을 가진 고객이구나라는 정보는 알았지만 카드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월 이 정도 금액을 쓰는 고객이구나라는 정보를 알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시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 홍길동이라는 이 내부 고객의 정보에 저 월 소비 금액을 기반으로 한 고객 태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전제로 진행되는 게 가명정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긴 합니다. 가명 서비스 시장은 생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명 정보라는 정의 자체가 시장에 아직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고요. 여전히 모호한 지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47세 남자의 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활용됐을 때 어떤 수준의 안전성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산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사전에 정의하지 못했던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명 정보라는 것들이 계속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가명 정보가 활성화되려면 그 민간 부분에서 뭔가 동력이 실리고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난 이 가명 정보 결합을 통해서 특정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타겟 마케팅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링이라던가 기존 사업의 검증 용도로 하나 랩핑된 형태로 뭔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사례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에서는 다양한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가장 잘 알려진 그 대한신용평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금융정보나 재무 기반으로 어떤 한 개인을 평가하고 대출이나 위험을 측정하던 그런 평가에서 비금융,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의 통신 이력 정보나 심지어는 이 사람의 도서 구매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시장에서 활동했던 기록 정보 같은 것들을 가명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에 대출을 줄 수 없던 그 심파일러라고 보통 하죠. 그런 대상에게 대출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례가, 모범 사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가명 사업, 흔히 이제 가명 결합이라는 이제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있는 요 친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통해서 뭔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싶은데 뭐 그런 다양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 보유처에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니? 이런 정보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단일 도메인의 정보가 아닌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가 융합되어서 어떤 산업에 쓰이는 지금은 굳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먼저 정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명 결합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이 친구가 내가 가진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통, 통신, 금융 쪽에 데이터 보유처에 연락을 하면 이제 저는 일단 데이터 앞단에서 주로 이제 진행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식별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보를 너한테 줬을 때 넌 이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어? 네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겠어? 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익명 통계라는
익명 통계라는 개념으로 익명 정보의 형태로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줄 경우는 정보를 받아 쓰는 사람이 나 이 수준이면 굳이 너의 정보 필요 없는데 결국 위험을 너무 걱정해서 정보가 너무 뭉개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차의 이 한계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부터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는 안전한 가명 처리를 위한 그 절차를 준수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명 정보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이 친구는 기존처럼 유통, 통신, 금융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항목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그 항목이 안전하게 가명 처리가 되었다면 그 가명 처리된 정보를 결합된 형태로 받아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친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나 통신이나 금융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품질이나 상세와 수준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일 수도 있고 데이터를 기반한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어떤 사용자가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걸 구하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하자고 하면 통신사를 가면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 위치 정보가 있고 위치 정보가 기록되겠지. 가명 정보라는 형태라면 개인이 제거된 상태로 나한테 이 정보를 줄 수 있겠군. 이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통신사의 정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게도 이 유동인구라고 하는 개념은 카드사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카드사에서도 한 개인이 시간에 따라서 결제한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유동인구라는 것을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카드사가 사업을 그런 기반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신사 수준의 상세한 유동인구가 필요한가? 아니면 카드사의 카드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해서 만들어낸 정보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건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있고 그때 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데이터 거래 사업자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정의를 보면 데이터 사업자 중에서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사이에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여기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왜 직접 기존에 잘 구매했었는데 왜 이런 데이터 거래 사업자라는 개념이 들어온 걸까요? 부동산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거래를 통해서 내 그 거주 환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저기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이나 뭔가 출퇴근이 좋겠지 하고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로 그 아파트의 품질이라던가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비가 새고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방문했을 때는 교통 흐름이 원활했는데 실제로 내가 출근할 때는 교통 흐름이 엉망인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구매할 때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라던가 혹은 데이터 협상을 할 때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얼마의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 헛갈리는 부분들을 이 데이터 거래 사업자라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신용정보원의 도움을 받아서 결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게 비즈니스까지에 어떻게 이어졌냐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 사례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으시다는 이야기들은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 보려는 접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라던가 뭐 큰 규모가 아니면 실제로 내 가게를 들락날락 하시는 고객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십니다. 물론 이 감에 의해서 우리 가게는 주로 이제 토요일에는 20대 데이트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오고 평일에는 한잔하려는 아저씨들이 많이 온다. 뭐 이 정도 감은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데이터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감이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뭐 서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고객을 파악하니 뭐하니 이런 부분들을 불가하고요. 또 내가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뭘 팔고 있을까? 잘 팔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카드사가 가진 데이터랑 포스사의 데이터를 결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명 결합이라고 하는 행위는 정보를 보유한 곳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결합된 정보를 결합시키고 결합된 정보가 재식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누가 어떤 메뉴를 언제 이용하는가 하는 그림을 결합을 통해서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흔히 이제 식사하신 후에 버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보면 내가 사 먹은 품목과 단가 수량에 대한 정보가 다 있죠. 자, 이 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포스 업체라고 하는 이제 포스 업체가 해당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에는 누가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 뭐 포스가 제공하는 백오피스를 제공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메뉴들이 팔리는지를 알지 이 메뉴들을 누가 사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없고요. 반면에 카드사는 이 거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데모그래피 정보나 아니면 카드사가 뭐 나름대로 뭐 세그멘테이션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정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드 정보와 포스 정보 결합을 통해서 누가 어떤 메뉴를 언제 먹었는지를 파악하려는 그림을 그렸고요. 결합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합 자체의 난이도도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스사의 이 상품명들은 가맹점주들이 직접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콜라의 집계가 된다고 해서 결국 만들어져야 될 DB는 탄산 콜라의 집계가 아닌 콜라가 얼마나 이 지역에서 어떤 연령층들이 먹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명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뭐 빅데이터니 AI니 하는 그 신기루들을 해치면서 5년 넘게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접점에서 데이터로 뭔가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전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포스가 가진 이 상품명을 표준화해서 하이어라키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이 구조에 입각해서 매핑한 후 결합을 수행했습니다. 가명 결합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회성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명 결합을 해서 봤더니 오 재밌네, 뭐 20대 여자들이 이걸 먹네, 남자들은 꽃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꽃을 사가더라, 왜일까? 그럼 분석 보고서 쓰고 그 자체도 되게 재미있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으로 진행되려면 특히 이제 민간에서 동력이 오려면 뭔가 이제 명확한 케이스가 나오고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형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대시보드 형식의 대시보드 형식의 이제 상품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어떤 고객이 언제 어떤 메뉴를 즐겨 먹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건 화면 캡처를 뭐 앞단만 하긴 했지만 이제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는 있는데 피드백에 뭐 고객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좋다는 피드백은 물론이고 뭐 특정 시간, 특정 연령대 메뉴를 추천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에 활용한다는 그런 피드백도 받고 있고요.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관리하는 몇 개의 업장으로 테스트는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스 가맹점 쪽에 이 사례들을 좀 전파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명 사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활용을 가로막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절차상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명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이제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를 설득을 시켜서 가명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업을 한번 만드시죠 라고 접근을 하면 이거 사업 모델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의문을 처음에 가지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 경험 기반으로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안을 하다 보면 사업부서는 열립니다. 사업부서는 열리는데 그 다음에 부딪히는 건 이제 보안부서예요. 보안부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명 정보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보호의 관점에서 뭔가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안부서에서 한 번 더 막힙니다. 그래서 보안부서에서 풀리면 사업부 담당자가 또 변경이 돼서 다시 원점, 뭐 이 무한 반복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가명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고 여러저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명 정보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이제 현업이나 아니면 보안팀 쪽에 좀 깊이 들어가서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하는 가명 정보도 사실 개인정보급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합물도 개인정보에 준하는 환경에서 관리가 되고요. 그런 정보라는 그런 유의 정보라는 사실을 좀 시장에서 좀 알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활용 환경에 대한 구축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사와 B사가 특정 목적으로 결합을 하면 그 결합물을 A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B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A사도 B사도 아닌 C사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A사가 됐건 B사가 됐건 C사가 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명 결합 정보는 개인 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무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 뭐 원본 정보와 그 결합 정보의 분리 운영 이슈라던가 그 다양한 그 정부에서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이제 가이드하는 그런 것들을 준수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은 힘든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안전한 활용 환경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이제 해소해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명 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정보를 결합을 통해서 새로 얻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이 가명 정보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막상 가명 결합된 결합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특히 이제 가명 정보 결합은 결합 신청 때부터 어떤 컬럼을 어느 정도 가명 처리 수준을 통해서 제공받겠습니다라고까지 이제 상세하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그 결합 기관에서도 이게 재식별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돌려주는 절차인데 그 과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과정이 쓱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가명 결과물을 받아들었을 때 놓쳤던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가명 결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산출물에 또 다른 플레이가 필요했구나 이런 그 후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명 사업은 사실 기술 사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길지 않은 시간 짧게 가명 사업 이것저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감영 정보가 활성화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니아나 키사나 그 정부 기관에서도 실제로 감영 사업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들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한 발 앞서서 감영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나 사업 모델을 그리는 것도 본인은 각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재미있는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산법 개정에 따라서 데이터 활용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 속에서 아마 여기 계신 금융기관 직원들께서도 아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좋은 힌트가 되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요. 뭐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다른 데이터 전문기관도 있지만 신용정보원 데이터 전문기관을 찾아주시면 안전하고 빠르게 결합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심을 담은 막간 광고였고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핑크 권영택 대표님께서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핀테크 산업 전망 및 비즈니스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핑크 대표 맡고 있는 권영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라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사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SK텔레콤이랑 이제 하나카드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두 군데서만 왔다 갔다 근무를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ICT 산업 영역, 그리고 이 파이낸스 산업 영역, 그래서 핀테크 쪽의 이 양쪽을 다 경험해본 그 중립적인 시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금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덕분에 누적 다운로드 숫자가 한 1000만을 돌파했고요. 가입자는 지금 한 400만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이란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보통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 이 경쟁이 없는 산업 영역에서는 발생하기가 쉽지 않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공정한 경쟁이 발생되는 그런 산업 영역에서 사실 이제 혁신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혁신의 이 경쟁의 기본적인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사실 이 개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개방이 혁신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사실 과거에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당시에 이 텔레콤에 근무할 때의 이 사례도 있는데 2002년도에 이동통신사가 무선 인터넷 만개방을 합니다. 당시 내부적으로는 뭐 SK텔레콤, 뭐 KT, LG 플러스 모두 다 굉장히 반발이 컸던 상황입니다. 수십 조가 들어간 네트워크망을 공짜로 열어줘야 되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었죠. 하지만 결국은 이 만개방이 되면서 무선 인터넷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산업 영역을 굉장히 촉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게 분명하고요. 이를 통해서 SKT 포함한 이제 통신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가치를 혁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텔레콤 못했던 그런 이 컨텐츠들을 CP들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금 이미 100조짜리 이 거대 이 공룡이 된 이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죠. 금융은 전통적으로 사실 이 경쟁이 치열한 영역은 아닙니다. 금융 산업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가 이 산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그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쟁이 그렇게 이 강도가 치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런 시장 MS 수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퍼스트로 생각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제 그런 어떤 산업 영역이었는데, 이 영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픈 뱅킹이죠.
이 오픈 뱅킹은 사실 이 무선 통신 그 망이 개방돼서 아주 거대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무수한 핀테크 회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서서히 이제 유니콘이 되고 있고 그 산업 영역에서의 매기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두 번째가 또 이 마이데이터입니다. 이 금융 데이터를 개방한다라는 또 하나의 큰 경쟁을 촉발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혁신 모델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대 이 플랫폼들을 앞으로 계속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이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결국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는 금융기관 게 아니다. 고객 거다라는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고객이 요구하게 되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제3자에게 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객 사이드나 기업 사이드의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고객 사이드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정보가 되게 균형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오프라인 이 지점에 가면 텔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혹은 추천해 주시는 금융 상품을 일방적으로 초이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됩니다. 정보가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에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게 됩니다. 기업 역시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금융 이 서비스, 금융 상품 개발, 금융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들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가능하게 될 거고 이를 통한 어떤 뉴비즈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죠. 과거에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산업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되게 되어 있고요. 업권별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객 주권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이 제조사,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조사와 그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 제조와 판매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은 내가 여러 개 은행을 쓰고 여러 개 카드사를 쓰고 여러 개 보험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은행이나 해당 카드, 해당 보험사를 일일이 방문해 가면서 본인의 필요성을 해소를 했었죠. 근데 이제 미래 금융은 그리고 현재의 금융은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전반의 영역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과 생활이 결합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고객 주권은 굉장히 강화될 거다라고 보여지면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소위 말하는 이제 재판 분리 현상이 100%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이 비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은 이 과거와 달리 이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중간에 있는 플랫폼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사들을 통해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서 본인의 이 방문 니즈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죠. 결국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미래 핵심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고객 가치를 어떻게 고객한테 잘 딜리버리 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이 핵심적인 이 사항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과거에는 이제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판이 100%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니즈보다는 기업의 니즈가 훨씬 더 크게 반영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의 소유주인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참여를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주도적으로 초이스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이제 텔러분이 상품을 추천하면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고객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여진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 기업과 고객 간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중간에 연결되면서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거와 달리 도태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상품의 공급자와 개발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고객은 이제 더 이상 이 나의 정보는 내 거기 때문에 이 정보의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은 굉장히 강화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정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고객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그리고 소비가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 실제 마이데이터 시장은 어떨까요? 한번 되짚어보죠.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폭발적인 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4개월 만에 거의 2,600만, 물론 이제 중복 고객 포함입니다. 한 고객이 A라는 은행, 뭐 B라는 뭐 핀테크 회사, C라는 빅테크 회사에 가입했다고 하면 세 번을 카운트하는 형태로 카운트를 해봤는데 2,600만, 굉장히 폭발적인 이 가입자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 20, 30대의 고객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할 만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마이데이터를 사용을 들어봤다, 경험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고객이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난 계속 쓸게. 이 마이데이터 나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네라고 얘기하는 고객은 현재 18%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0%가 넘는 수준은 한번 써보니까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서비스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소비와 지출과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사실 마이데이터가 향후에는 이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쪽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산 관리 영역에 있어서 고객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이 가치, 유용성을 주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안 쓸 거냐, 내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재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서비스의 유용성 미흡,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써보고 저기서도 써본 게 다 똑같네, 뭐 별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과 유출에 대한 걱정,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해야 되지만 이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신의 정보가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객 그 홍보 활동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유용성 미흡과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산업의 이 경쟁이라는 그 이 단어를 촉발시킨 그 첫 번째 이 계기였었는데 이 오픈뱅킹의 가입자 추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마이데이터가 지금 이 오픈뱅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활성화가 촉발된 그 시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계좌 숫자만 해도 2억 개가 넘는 계좌가 등록이 돼 있죠. 2년 정도에 불과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마이데이터가 대략 차지하고 있는 저 위치는
소위 말하는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 서비스가 어떤 거다라고 고객들에게 인지시켜주고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확보하는 소위 말하는 트래픽 워가 발생돼 있는 그 단계고요. 이 단계가 끝나면 점진적으로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그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마이데이터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돌입이 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픈뱅킹을 써보신 분들이 그 서비스의 편리성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픈뱅킹을 써보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난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오픈뱅킹을 좀 알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난 더 이상 마이데이터를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이 고객분들도 오픈뱅킹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어떤 유용성을 좀 더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대동소이한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얼마나 더 확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현재는 사실 특정 서비스에 가입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데모그래픽 정보라든지 아니면 마이데이터에 가입했을 때 그 고객이 이제 금융 데이터들을 이제 쭉 API를 통해서 긁어옵니다. 근데 요 데이터만 가지고 사실 나올 수 있는 조합은 그렇게 크질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마이데이터 써보고 뭐 다 똑같아, 뭐 재미없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비금융 데이터들과 향후에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거냐, 이게 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고객이 갖고 있는 관계적인 특성 그리고 생활적 특성, 이 고객의 어떤 성향 여러 가지들을 녹여서 같이 밍글드업 됐을 때 그때서야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고객들에게 유용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 금융의 데이터들과 비금융의 데이터들이 계속 융복합이 되게 되면 결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BM들이 뭉쳐지게 되고 결국은 희망하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고객의 전체를 풀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토탈 파이낸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이슈는 사실 굉장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슈들인데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데이터만 제공하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빅테크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만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사가 자기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상대방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윈윈의 구조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 경쟁과 협력, 이 컴피티션의 이 단어가 그야말로 지금 같은 어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참 많이들 하시죠. 전통적인 금융사업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일견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전자금융사업자들 역시도 그 호혜평등의 이 원칙에 의거해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기관들만 데이터를 가져갈 게 제공할 게 아니고 전통적인 전자금융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리치하게 만들 수 있고 고객의 어떤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신용카드사가 보통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그 마케팅 비용을 1조를 넘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1조를 넘게 쓴다고 하지만 대략 한 18% 정도, 17%, 18% 정도의 고객들은 소위 말하는 체리피커입니다. 그냥 카드사가 제공하는
이 인센티브 혹은 리소스를 딱 따먹고 장롱카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1조로만 계산해도 사회적인 이제 썬크 코스트가 한 1,700억, 1,800억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뭐 자체적인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핀테크 회사일 수도 있고 빅테크 회사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 마이데이터 이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유효 고객을 늘리면서 그 비용을 낮추고 거기서 세이브된 비용을 그 카드 컴퍼니의 자체적인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더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크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이제 가명 데이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저희도 작년 12월에 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작년 1월에 이제 공식 오픈하면서 오픈한 지 2달 만에 마이데이터 이용자 수가 한 3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감사함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요. 저희가 고려하는 마이데이터의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한 그 필수 요건 한 5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이건 저희 내부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 관점, 이 뷰인데요. 일단 초기에 고객 규모 확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오픈 뱅킹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마이데이터 고객도 계속적으로 늘려놔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인지도를 높여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사가 갖고 있는 이 기존 보유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풀리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2번째로는 결국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고객의 이 파이낸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고객에게 가장 옵티멀한 금융상품이 뭐냐. 그 금융상품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이제 키라고 보여지는데 이 특정 금융사가 자사의 상품만 고객한테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이데이터로서의 어떤 이 사업적 의미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마이데이터를 이 핸들링하는 사업자는 완전 중립적이어야 되고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개방적인 이 플랫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 A라는 금융회사의 이 상품만 추천할 게 아니고 A, B, C, D, E, F, G 중에 고객한테 가장 맞는 상품이 F면 F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한 50여 개가 넘는 앞으로 무수히 또 많이 생기게 되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이 서비스에서의 이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위닝샷은 결국 초개인화된 이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하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부에 고도화된 이 데이터 역량을 축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객의 이 니즈는 계속 바뀝니다. 정말 매일매일 바뀐다라고 해도 뭐 이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고객의 니즈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SI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발 역량을 고도화된 개발 역량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를 구비하고 이걸 기반으로 마이데이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고객이 어떤 고객 뭐 천만장자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죠. 이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이제 정형화된 이벤트가 될 텐데 입학하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다시 그 아이를 이제 육아 교육시키고 결혼을 하면 본인이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뭐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무수한 데이터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데이터와 함께 많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필요로 하게 되죠. 핑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된 생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고객의 생애 주기별 금융 이벤트를 미리 예측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그 고객으로 하여금 예측된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사전에 미리 제안하는 그런 데이터 컴퍼니를 핑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들한테 이 서베이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0만 고객 중에 한 70% 정도가 MZ 세대 굉장히 어린 이 고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투자, 저축, 금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나의 니즈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투자를 잘하는 롤 모델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투자를 잘하는지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혹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 이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도대체 벌고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그들의 금융생활을 알 수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몰래 훔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니즈들을 갖고 있습니다. 핑크가 작년 한 중반 정도, 초반 중반 정도에 금융 SNS라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고객들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니즈들을 해소하고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실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타인의 금융생활을 팔로잉하고 그 금융생활의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보고 따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고객에게 숏 메시지 보내서 나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 고객이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니즈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핑크 리얼리라는 이제 서비스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진짜 고수들, 내 주변에 고수가 안 보이니 그런 고수들의 진짜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배우고 따라해보고 싶어. 내 월급 뭐 한 달에 뭐 얼마 받고 있는데 내가 진짜 잘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딘가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리얼리에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얼리의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죠. 뭐 10대, 20대 이건 티피컬한 예시적으로 이제 들어놓은 건데 10대나 20대 고객들은 이 투자의 여력이 없습니다. 저축의 여력도 사실 많지 않고 근데 보니까 40대의 어떤 A라는 고객의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보니까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팔로잉하고 팔로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소득, 소비, 투자, 저축, 부동산, 뭐 차량, 실제 금융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인데 이게 실명 기반은 아닙니다. 이 가입하는 이 최초 단계에서 그 고객이 본인의 특정한 별명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만약에 A라는 고객이 B라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다면 그 고객은 정보 소비자인 동시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객은 본인의 정보 역시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즉 정보 소비자인 동시에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타인의 정보에 내 정보를 공개를 동의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본다고 하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 투자 저축,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실증적인 예인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뭐 유동성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주식시장이 지금 2100 초반대 뭐 중반대 뭐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 혹은 작년 하반기에 사실 굉장히 화랑 시장이었을 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리얼리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주식 투자를 잘할까라고 이제 쭉 한번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을 한번 찾았는데 되게 독특한 분이 계셨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투자왕이라는 이제 이 별명을 기반으로 본인이 이 굴리고 있는 이 투자 금액이 2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500억을 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주식 종목과 코인 종목에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시고, 특히 주식 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했을 때 비해서 이제 이 투자 수익률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투자 수익률이 아직 10%가 안 된 종목들만 꼽아서 제가 따로 한번 투자를 해봤거든요. 저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특정 종목에 막 5억씩 10억씩 이렇게 이 파킹해 놓고 있을 정도면 뭔가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 확신이나 또 다른 남다른 정보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저도 이제 출발을 했던 건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분 역시 다 빼서 캐시로 지금 넣어놓고 계시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 그리고 투자 비법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핑크 고객은 워낙 이제 젊은 친구들 투자에 대한 노하우나 방법도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달에 이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해서 3가지에서 4가지 챌린지를 꾸준히 엽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이 방문한 고객들한테 이 현금 리워드를 계속 지급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펀드도 수익 난다 챌린지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1등부터 뭐 10등까지 이제 순위를 보여주면서 그 고객이 어떤 펀드에 주로 가입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내가 벤치마크하고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결국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한테 이제 부족한 건 수익 모델입니다. 그런 어떤 고객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게 보다 더 포괄적인 데이터가 아직은 열리지 않았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델이 이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나한테 진짜 돈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는 이제 작년 8월달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사실은 마이데이터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도 지금은 상당히 이제 축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돈이 될 수 있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신용카드 추천이라든지 대출 추천이라든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카드 사용 패턴에 맞춰서 당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옵티멀한 카드는 이겁니다 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거나 혹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고객분의 신용등급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높은 대출 상품을 쓰고 있다거나 한다면 그 대출 상품 당장 이걸로 대환대출 갈아타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이제 일정 부분 수익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지난 8월 23일 날 금융위에서 이제 주관하는 플랫폼 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다 이 중개 영역의 상품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카드나 이 대출 이외에도 예금 비교 혹은 보험 비교까지도 가능하고 상품에 대한 추천 물론 아직은 되게 제한적인 상품들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온라인 전용 상품들에 한해서 비교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이 고객들한테 진짜 제대로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구나 라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상품의 어떤 서비스 라인업들도 굉장히 확대돼서 추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에 자동차, 유통, 통신, 교육, SNS, 의료, 패션 이런 여러 가지 커머스 데이터까지 포함한 데이터들이 이 마이데이터의 이 API 범주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리치한 서비스 그리고 고객의 어떤 유용성,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계 이 사업자들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 마이데이터를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한 가지 이제 업계 지금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윈의 진화론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제 진화론에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게 아니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마이데이터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충족
충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변화는 반드시 도래를 하거든요.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혹은 모레냐 혹은 1년 후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반드시 변화는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이겨나가고 진짜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는 걸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난 반대 이게 아니고 서로를 조금씩 그 양보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효과라는 것을 저희 주제로 삼았는데 아마 사업자로서 가장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비금융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인사이트 넘치는 강연을 들려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시간 내서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핀테크 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사례와 전망 세미나였고요. 저희 한국신용정보원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